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크 더글라스 세미나 3편, 거래에서의 객관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당신은 거래 결과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헛된 희망도 분노도 없이 완벽하게 거래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식 브로커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가 하라는 대로 거래를 따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 저는 은을 매수했습니다. 온스당 약 9.75달러에 두 계약을 샀습니다. 한 계약은 5,000온스니까 총 10,000온스를 매수한 셈이었죠. 그런데 포지션에 들어가자마자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은 가격은 곧바로 9.5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2,500달러 손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 상황을 처리해보자. 제가 들고 있던 건 뉴욕 COMX은 선물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제 포지션을 뉴욕과 시카고에 분산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쪽에서는 은 두 계약을 공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새로 두 계약, 총 10,000온스를 공매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개 수수료만 280달러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뉴욕에서는 매수, 시카고에서는 공매도, 가격은 9.50달러 근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장이 내 쪽으로 다시 움직이면 시카고에서 판 계약을 정리하면 돼. 원래 목표는 은 매수니까.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 반등이 왔을 때 그는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건 2,500달러 손실 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9.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똑같이 또 두 계약 공매도를 새로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 가격은 약 2주 동안 9.50달러에서 9.75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박스권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브로커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가격이 9.75달러까지 오르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서 또다시 2,500달러 손실 확정. 다시 9.50달러로 내려오면 공매도를 다시 잡는 것.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2주 동안요. 결국 저는 계좌 내역조차 열어보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전부 청산해. 전부 지금 당장 닫아버려. 그런데 제가 모든 포지션을 닫고 나서 불과 20에서 30분 후 은 시장은 마침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돌파 이후 가격은 다시는 그 구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가격은 믿기 힘들 정도로 멀리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저는 완벽한 트렌드 장세, 이른바 완벽한 추세장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완벽하다는 건 말 그대로 가격이 거의 직선으로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조정도 흔들림도 없이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게 곧장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는 일일 가격 제한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 선물의 경우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처음에는 50센트, 이후 1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9.75달러에서 시작했을 때 하루에 10.25달러 이상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날 10.25달러까지 도달하면 거래소는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선을 긋습니다. 추가 매수는 허용되지 않고
오직 충분한 매도 주문이 있어야만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상으로는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차트는 우리가 아는 캔들이 아니라 점 하나로 표시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점, 내일도 점. 그게 당시은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점들은 왜 생겼을까요? 그건 단순히 아무도 그 매수 주문을 받아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매수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맞받아줄 매도 물량, 즉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가격을 다음 날의 상한가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도 주문이 충분치 않으니 또다시 상한가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완벽한 추세장이었습니다. 가격이 뒤로 밀릴 걱정이 전혀 없는 시장. 계속 상한가를 치며 직선으로 뻗어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결국은 가격은 온스당 49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 생애의 은이 49달러까지 오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 포지션을 끝까지 들고 갔다면 거의 40만 달러 수익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30일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헌트 형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석유 부자 헌트 형제는 은 시장을 조작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많은 은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 시장에 들어가 거래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선물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한도를 넘어서는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관계없는 여러 법인과 이름을 이용했지만 사실상 전부 헌트 형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조작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수에는 반드시 매도가 있어야 하고 모든 선물 계약은 결국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되면 만약 계약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실물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은 선물 계약의 매수자라면 만기일까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 5,000온스의 은을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과 가격으로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자라면 만기일까지 청산하지 않을 경우 은을 실제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즉, 매수자는 은을 실제로 받지 않으려 하고 매도자는 실제 은을 건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산을 통해 거래가 사라집니다. 남는 사람들은 정말로 은을 받고 싶거나 은을 내고 싶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헌트 형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만 건의 매수 계약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그 결과 매도자들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물 시장에서 은을 사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물은의 공급자는 다름 아닌 헌트 형제였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은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헌트 형제는 은 가격을 온스당 40달러까지 밀어 올리길 원했습니다. COMEX 거래소가 더 이상 매수 불가라는 규제를 내놓기 전까지 가격은 연일 급등했습니다. 1979년 마지막 9개월 동안 헌트 형제는 1억 트로이 온스가 넘는 은과 대규모 선물 계약을 보유했다고 추산됩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전 세계은 공급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거래소와 규제 당국은 강력히 개입했습니다. CME 회장 잭 샌더스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보고서에도 3일 연속 폭등하는 가격이 기록되었습니다. 곧이어 별표 COMEX는 실버를 칠 별표를 발표해 마진을 이용한 매수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헌트 형제는 대규모 차입으로 매입을 이어갔지만 은 가격이 불과 4일 만에 50% 이상 폭락하자 마진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별표 1980년 3월 27일 실버 목요일 실버 서즈데이 별표입니다. 헌트 형제는 이 거래에서 10억 달러 손실을 보았습니다. 거래소를 떠나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987년이었습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무너졌죠. 만약 그때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면 겉보기엔 당연히 옳은 포지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급락장에서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제 편이 되어주는 듯했지만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막상 당해보니 알겠더군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혹시 휠체어 탄 채로 거래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없으신가요? 혹은 그런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또는 실제 퇴장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건 바로 퇴장을 각오한 플로어 트레이더를 뜻합니다. 자신이 끝장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 시절은 아직 전자거래소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플로어 트레이더들은 하루 동안 거래한 내역을 카드에 적어 제출할 필요가 없었죠. 즉, 하루 동안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결제 회사나 청산 브로커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다른 브로커와 대조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혹은 잃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어차피 퇴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 마감 직전에 미국 국채 선물 수천 계약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우데잔의 일호행 비행기 티켓을 사죠. 다음 날 아침장이 열리면 만약 시장이 자기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티켓을 취소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움직였다면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나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은 종종 실업률 발표 직전이나 다른 중대한 뉴스가 나오기 바로 전에 다음 만기 계약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가끔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은 정말 극도로 무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거래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활동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왜 다른 트레이더들이 주문을 넣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모른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그건 곧 옳다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내린 이유가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검증할 수 없다면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믿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은 곧 나는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이어지고 안다고 믿는 순간 다음 거래에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리스크는 결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놓쳐버린 이익이 40만 달러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결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카고로 가서 제대로 거래를 배워야겠다.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모든 걸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메릴 린치 상품부, 시카고 증권거래소 2층에 소매브로커 오피스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곳에 3개의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들려오는 말로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중 한 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제가 살던 곳은 디트로이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 대신 디트로이트 지점의 메릴 린치에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이 시카고에서 보는 시험과 동일하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었죠. 몇 장짜리 지원서가 있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는 작은 칸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직접 몇 마디를 적어야 했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철학적인 성격이 있었고 면접 상황에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또 압박 속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지 보려는 의도였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디트로이트로 돌아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시카고 면접 전에 완벽한 답변을 써내려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거의 2~3주 동안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만든 답변은 솔직히 말해 꽤 훌륭했습니다. 그 후 시카고 오피스에 지원했고 당연히 적성 검사는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트로이트에서 똑같은 시험을 치러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점장이 그 답변을 정말 즉흥적으로 쓴 줄 알았다면 이 사람 대단하다. 꼭 채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메릴 린치에서 자리를 얻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저는 스스로를 연봉 $20,000의 수수료 기반 소득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20,000. 제가 뭘 버렸는지 아시나요? 연봉 $360,000의 확정급여를 내던지고 그냥 수수료만 받는 $20,000짜리 일을 택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성 거래도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나는 스스로를 두 계약으로 $400,000 기회의 거래에 던져버렸어. 하지만 나는 시장에 대해 뭘 아는가? 거의 0. 나는 트레이딩에 대해 뭘 아는가? 진짜 0.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나는 $360,000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시카고에 가서 트레이딩 회사 안에서 진짜로 거래를 배우는 기회를 산 거야.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특히 그 당시에는 메릴 린치 안에서도 거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비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그들은 거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거래에 대해 말하는 방법뿐이었죠. 계좌를 개설하는 법, 고객에게 계좌를 열게 하는 법,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맨해튼에서 30일짜리 연수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단 1분도 실제 거래를 배우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부가 고객에게 거래를 팔아넘기는 기술, 그리고 거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회사 안에 들어간 저는 솔직히 말해 분노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를 넘어서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모든 고정 수입을 포기한 상태였고, 돈은 좀 있었지만 동시에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교외에 집이 있었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멋진 아파트도 있었죠. 포르쉐도 몰고 다녔고, 디트로이트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두 도시를 오가야 했습니다. 이 생활은 거래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절대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시카고에 도착하고 나서 곧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아무도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시카고 거래소 바닥의 트레이더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알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브로커 회사 사람들과도 우리 같은 스크린 기반 트레이더들과도 완전히 다른 부류였습니다. 알다시피 4명 중 1명의 트레이더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전부 트레이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훈련이라고 불렀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추세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차익을 노린 결정을 내렸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추세 같은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굳이 그 메커니즘을 깊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 역시 시장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글쎄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릴 린치 사무실이나 거래소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직접 연결된 단말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스턴, 아마 MIT에 있는 대형 컴퓨터에 연결된 직통 전화선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언제든 원하면 틱 차트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에 제가 1951년 3월 14일 수요일에 밀 가격 틱 차트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컴퓨터는 실제로 차트를 출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포인트 앤 피겨 차트를 만들 수 있었죠.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 단말기 앞에서 보내며 기술적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거의 40명의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은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전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생활 방식 때문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만큼 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한 신용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제때 낼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에 빠지면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는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겠죠? 제가 돈이 바닥난 이유는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래를 하고 있었고 치명적인 손실 때문에 돈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제가 36만 달러를 버리고 연봉 2만 달러 커미션 자리에 들어간 게 멍청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그래서 매 거래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과도하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그 결과 제가 거래를 하면 모든 거래가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저는 100% 완벽한 상태로만 움직였고
거래가 실패하면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복하는데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브로커로서 저는 고객 계좌를 관리하며 조언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 시장을 지켜보고 조언을 줄 때는 분명히 좋은 조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늘 경고를 붙였죠. 이 거래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공허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들어가는 거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손실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고객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조언을 해주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주문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본 이상 나는 다음 거래를 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모든 거래가 반드시 100%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면 그 순간 저는 다음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 다음 거래가 이겼다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다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하면서 이런 고통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힘으로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음 거래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실행하지 못한 그 거래가 승리로 끝났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경우가 거의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은 그 승리의 결과를 얻었지만 제가 느낀 건 참을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어찌됐든 그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래 방식이었고 결국 저는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해야 했던 건 손실 때문이 아니라 트레이더로서 필요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당신의 지출이 생활 수준을 초과한다면 왜 그냥 지출을 줄이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지출을 줄였다면 그건 곧 제가 제 자신에게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실패를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실패를 인정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던 이유는 실제로 제 승률이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거래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들을 실행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두세 번의 거래만 더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제가 정말로 청구서를 낼 돈조차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제가 제 실패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일어난 일은 저는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여전히 메렐 린치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곳이 제 합법적인 거주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렐 린치에서는 아무도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은 당장 저를 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트레이더로서 완전히 무일푼이 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시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간을 들여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트레이더로서 처음 산 책은 제이크 번스타인의 인베스터즈 코션트이었습니다. 1980년에 출간된 책이었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집중했지만 제게는 첫 번째 거래 심리 훈련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쓴 규율 있는 트레이더,
1990년에 출간된 그 책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나온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즉, 제이크 번스타인의 책 이후 두 번째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대학에서도 행동재무학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심리학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람들에게 그냥 미쳤다고 여겨지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외부 자산이 아니라 저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주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집, 차, 그 모든 외부의 것들은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진짜로 괜찮을 거야 라고 믿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저절로 분명해지는 듯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거래의 결과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객관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쉬워졌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쉬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잘 보여줄 겁니다. 제가 메렐 린치에 있을 때 일이에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왜 제가 메렐 린치를 떠났는지 말씀드리죠. 그건 제가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시작은 1982년 4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세미나를 열어야겠다. 책까지는 아직 아니었고 그 당시엔 세미나 쪽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1982년 7월 시카고 메렐 린치 건물 2층 라살 거리를 내려다보는 큰 창문이 있는 회의실에서 저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10개월쯤 지난 후 뉴욕에서 한 관리 컨설턴트가 우리 사무소에 왔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는 모든 중개인을 인터뷰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트레이딩 심리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크게 흥분했고 저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말 멋져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장 지점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15분쯤 지나 지점장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챙기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들은 업계 안에서 누군가 책을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제가 무슨 주제로 글을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하고 그렇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어쨌든 메렐 린치에서 제가 배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샀던 기술적 분석책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다룬 책이었는데 정확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는 6가지 기본적인 기술적 시스템이 나와 있었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엘즈 와일더였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손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덧셈, 곱셈, 나눗셈이 포함된 스프레드시트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분석은 일간 차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한 신호들이 꽤 정확했습니다. 정말로 정확했죠.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그 신호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트레이더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신호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여기서 들어가라. 지금이 기회다. 저는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시장이 나를 돕고 있는 이유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장이 끝난 뒤 채권 트레이더들과 맥주를 마시러 나가면 그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거래량이 얼마였는지까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익을 낸 거래와 시장이 나를 지지했던 이유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다는 거요. 그 트레이더들이 내가 쓰던 시스템을 쓴 것도 아니었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같은 정교한 금융 뉴스 채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지역에는 로컬 케이블 TV 채널이 있었죠. 낮 동안 그 채널에서 금융 뉴스나 여러 이야기들을 내보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단순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실에서는 항상 TV를 켜놓고 볼 수 있었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스콕박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그건 각 거래소를 연결하는 개방형 전화 회선이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사무실 곳곳에는 스피커가 있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고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국채, S&P, 외환 등 각 시장마다 메릴 린치 직원들이 파견돼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얼마를 거래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실제 거래소 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케이블 뉴스에서 하인츠 커마더티즈의 부사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하인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품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였는데 그 부사장이 기자와 대화하면서 돼지, 특히 삼겹살을 사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순간 원래는 조용하던 시장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시카고 지역의 현물 트레이더들과 외부의 개인 트레이더들이 모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돼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브로커에게 전화에 주문을 넣었고 결과적으로 메릴 린치도 돼지, 즉 삼겹살 선물을 대량 매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해야 할 메릴 린치 직원은 그 로컬 케이블 방송을 아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인츠 커모디티 부사장이 TV에서 돼지를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저 우연히 돼지고기 거래소에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리고 소매 중개인들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매수 주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돼지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 주문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재고가 필요한 큰 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주문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해지 포지션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시장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결국 저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만의 트레이딩 세미나를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메릴 린치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객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너무도 보편적인 실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남자였는데 아주 강한 억양 때문에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의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대형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제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작은 계좌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근한 말도 잡담도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상당히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당일의 진입 포인트, 예를 들어 장 시작이나 장 마감 근처의 진입 타이밍은 꽤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는 명확한 손절과 익절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약 한 달 동안 함께 작업하며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잘 작동했고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메릴 린치 본사 경영진의 관심을 끌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객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리테일 브로커리지 세계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그는 결국 아내를 설득해 $5,000를 계좌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 전부가 단 하루 반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신호를 주었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말했죠. 안 됩니다. 신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내 말대로 해요. 결국 그는 단 하루 반 만에 $5,000를 날려버렸습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채 말이죠. 아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다시는 거래하지 마.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계좌를 닫았고 저는 다시는 그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형 컴퓨터에도 그가 신호를 계산하는 변수들에도 접근할 수 없었기에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내일 저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먼저 두려움이 우리의 정보인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후 저는 이 모든 것을 단계별 방법론 속에 넣어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원칙들을 믿음으로 새겨넣고 거래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들려드린 돼지고기 이야기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 부사장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거래 반대편을 맡아줄 매수 주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고를 갖고 있었죠. 다시 말해 가격은 매수와 매도의 불균형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는 해지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도 주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의 평균 매도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내놓아야 할 매도 물량을 받아줄 충분한 매수 주문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사람들을 매수자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의 해지 주문을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시장이 움직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셨죠? 제가 확실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릴 린치 직원이 바로 현장, 즉 거래소 바닥에서 누가 주문을 내는지 보았다고 해도 그조차도 왜 주문을 내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메릴 린치 직원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봐요. 하인즈 커머디티가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물량은 이 정도고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해지 주문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완전히 장난질, 속임수에 가까웠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번 사례를 놓고 보면 부사장이 텔레비전에 나온 그 타이밍과 곧이어 전화가 빗발치며 매수 주문이 쏟아져 들어간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경우엔 사람들이 뉴스 방송을 보고 매수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주문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화면 앞에서 거래하는 트레이더라면 이런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당시 화면을 보며 거래하는 입장이었죠. 기억하세요. 저는 브로커리지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고 추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묻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답을 내놓지 않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마주하게 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자신에 대해 어떤 걸 알게 될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불행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많은 이유들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사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곧 어떤 믿음이든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네, 그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건 하루 중에 일어난 거래였습니다. 시장이 지지선까지 내려갔다가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다시 지지선까지 내려갔다가 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진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바로 그날 저는 채권 거래소 사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봐요, 시장이 이 가격에서 반등했을 때, 그리고 또다시 이 가격에서 반등했을 때, 그런데 1시간쯤 뒤에 갑자기 그 지점을 뚫고 내려갔을 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4~5명의 큰 채권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 저는 그 때문에 돈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제 고객이 돈을 잃었죠. 그들이 점심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거래는 실패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